코로나19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이유가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첫날인 어제 경기도 용인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나흘 만에 지역사회에서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연휴 동안에 국내 여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이는 클럽에도 다녀왔습니다. 접촉자가 수백 명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접촉자 가운데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재영 기자입니다. 클럽과 술집들이 모여있는 서울 이태원동 거리. 몇몇 가게에 구청 서류가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됐으니 가게 문을 닫고 소독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클럽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금은 문이 닫혀 있고 방역을 위해 유흥시설이 지켜야 할 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20대 남성은 연휴 기간이던 지난 2일부터 고열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인 같은 날 새벽, 확진자는 서울 이태원동의 클럽과 술집 5곳에 들렀습니다. 또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엔 가평 남이섬과 강원도로 국내 여행을 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57명인데 방역당국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클럽에 갔던 경기 안양시 30대 남성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증상 발현 전에 어떤 밀집된 환경 또는 장소에서는 충분히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홍천 비발디파크 측은 건물 전체를 소독하고 접촉 의심자로 분류된 직원 12명을 검사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용인과 안양에 확진 환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류 기자, 지금은 문이 닫힌 상태죠?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문이 이렇게 굳게 지금 닫힌 상태고요. 예, 여기 보시면 5월 5일까지는 운영 자제를 권고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지난 연휴에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실내외 소독을 한 시간이 적혀 있는데요. 확진자가 방문한 직후인 2일 새벽 3시에 방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클럽은 소셜미디어에 어제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어제 긴급 방역 절차를 마쳤고 영업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당시에 클럽이 어떻게 운영이 됐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일단 확진자들은 지난 2일 새벽 0시 20분부터 3시 사이에 이 클럽을 2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 5시간여 동안 이 클럽을 포함해서 클럽 2곳과 주점, 바 등 5군데 업소를 돌아다녔고요. 각각 1시간 내외를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접촉자가 2,000명 정도일 거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용산구청은 주점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수백 명 정도일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접촉자를 가려내고 있는데요. 확진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는데 여행하고 클럽을 방문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증상이 없는 상태였고 클럽 등에 오랜 시간 머물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역학조사에 철저히 임하겠다면서 루머나 억측은 자제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네, 클럽은 이미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잖아요,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공간이 밀폐된 데다 사람 간의 거리가 좁고 또 접촉이 쉽기 때문인데요. 앞서 방역당국은 클럽을 집중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는 클럽이 문을 닫도록 했고요. 5월 5일까지는 영업 자제를 권고했었는데 인근 상인들도 최근까지는 클럽이 문을 닫아서 거리가 한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휴를 기점으로 방문객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클럽은 지난주부터 문을 열었는데요. 문을 연 지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클럽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앞서 다른 확진자가 방문했던 유흥업소나 클럽 등에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류정화 기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일 걱정하는 사람은 등교를 앞두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갈지 말지를 알아서 판단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될 때,
그리고 기저질환 등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때입니다. 또 가정학습을 하는 것도 등교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일 때입니다. 출결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학생부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에 갈지 말지를 각 가정의 판단에 맡기는 이른바 등교 선택권을 준 셈입니다. 집에서 보호자와 함께 학습을 하고 학교에 보고서를 내면 교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박물관 관람처럼 특별 활동을 했을 때 수업을 들은 걸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가정학습을 포함시켰습니다. 학교에 따라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등교 수업의 우려를 덜어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오늘 종일 온라인에서 인기 검색어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단어들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알린 기사에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의 성적 지향을 부각해서 보도하는 게 방역이나 국민 알 권리에 득이 될 게 있을까요? 따져봤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네.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공개한 동선에 그 내용이 포함된 거는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발단은요, 오늘 아침에 한 7시쯤에 온라인에 올라온 한 일간지 기사였습니다. 이태원의 한 클럽이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지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단독이라면서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이런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후에 온라인에는 이 확진자의 성 정체성을 근거 없이 재단을 하고 또 엉뚱하게 비방하는 글이 많이 퍼졌습니다.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는요, 필요한 경우에는 확진자 동선 정보 같은 이 개인 정보를 최소 한도 내에서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역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지나치게 공개해서 이 사생활 침해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지침이 세워졌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이 다 파악이 안 됐을 경우에 네. 제한적으로 상호명까지 밝힙니다. 하지만 그 업소가 어떤 성적 취향의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인지는 필요한 정보가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정부나 지자체가 주로 성소수자가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을 부각해서 동선을 공개했다면 상당한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네. 언론 보도라고 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인권 침해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자는 얘기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1일에요. 한국기자협회는 코로나19 보도 준칙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인권 침해, 혐오, 조장 표현을 주의하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인권위원회도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도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4월 28일 아예 감염병 보도 준칙을 정식으로 제정해서 이 감염인을 취재하는 것만으로도 차별과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하면서 이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존중,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 공식 보도 준칙이 나온 지 불과 2주 만에 이걸 정면으로 어긴 기사가 오늘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방역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방역이 잘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네. 또 검사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으면 받고요. 네. 이런 협조가 필요한데 바로 이런 오늘 아까 보신 그런 보도들 때문에 혐오의 대상자가 된, 또 피해자가 된 이런 네. 사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보도 직후에요,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인은 원치 않게 강제로 성적 지향이 공개되는 이 아우팅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서 이 방역망 밖으로 숨어들게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본에도 따로 저희가 질문했는데 이 성적 지향이 강조된 보도에 대해서 이 방역에 불필요한 정보이며 별도로 수집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에 처음 이 보도를 한 언론사는요, 오후 2시 제목과 내용에서 이 기존 표현을 유명 클럽이라고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까지 7시간이 걸렸죠. 그 사이에
원래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 성적 지향을 지나치게 부각한 비슷한 기사들이 71건 나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해외에서 K-방역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나아진 점을 고려해서 다른 나라에 마스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를 사겠다는 나라도 많아졌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 마스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나아지면서 재고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다른 나라 지원을 찬성한 응답자가 71%로 많았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70개가 넘는 국가에서 마스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 중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고 마스크가 부족한 나라를 골라 돕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국내도 아직 오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 필요한 마스크를 확보한 뒤 남은 물량을 해외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내 방역 현장, 일반 국민 등 현장의 마스크 수급 상황, 비상 물량 확보 계획 이행 수준에 따라 해외 공급 허용 범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도 인기입니다. 1월에만 해도 3,400달러, 우리 돈으로 400만 원어치를 판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3월 들어 수출액이 한 달 전보다 40배 늘더니 4월엔 2억 123만 달러어치를 사갔습니다. 찾는 나라도 아랍에미리트뿐이었다가 최근엔 브라질, 이탈리아, 미국 등 103개 나라에서 사가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닫혔던 하늘길도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미주와 유럽, 동남아를 중심으로 주요 노선들을 다시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홈페이지에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110개 국제선 노선 가운데 30%가량인 32개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달엔 국제선 13개 노선에서 주 55회 운항 중인데 다음 달엔 운항 횟수도 3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따른 여객 수요와 항공 화물량 증가를 기대하는 선제적인 공급 확대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워싱턴과 시애틀, 캐나다 노선이 중단 50일 만에 운항을 다시 시작합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애틀랜타, 시카고는 운항 횟수를 늘립니다. 또 유럽 암스테르담과 프랑크푸르트 운항을 재개합니다. 동남아에선 베트남 하노이와 싱가폴, 쿠알라룸푸르 노선에도 다시 비행기를 띄웁니다. 중국과 몽골은 입국 제한 조치가 풀리면 예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달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나리타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을 더 늘리느냐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일지 각 나라가 봉쇄 조치를 완화할지에 달려 있다고 항공업계는 설명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도우려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을 주고 있죠. 좋은 취지긴 한데 지자체마다 쓸 수 있는 곳이 달라서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마트입니다. 보름 전부터 서울 재난 긴급 생활비로 생필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쌀이나 아니면 휴지, 뭐 이런 거 양념류 이런 거는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많이 구매하셨어요. 카트에 한 카트씩. 하지만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는 여전히 헷갈립니다. 가는 점을 잘 몰라서 그건 잘 돌아다녀보고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대형마트에서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서울에서는 선불카드를 쓰면 홈플러스에서만큼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정책상 선불카드 사용을 막아서 제외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마트에서는 안 되지만 같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에서는 되기도 합니다. 편의점도 서울은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지만 경기도는 연매출이 10억 원을 넘어가는 편의점은 사용처에서 뺐습니다. 서울시는 선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지만 경기도는 역시 제외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